네, 이지원이고요. 오늘 카운터 펀치 특강 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을 드리고 중점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준비. 지금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는 그건 무슨 노래, 그죠? 여자친구 노래인데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중에 하나예요. 자, 친구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고. 우리가 1년을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각자 다르죠. 1월 1일부터 올 한 해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1, 2월 스킵하고 3, 4월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한테 카페를 통해서도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요.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해진 답이 어디 있겠어요. 매 시기마다 자기가 컨셉을 잘 정해서 현명하게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친구들, 친구. 잘 지냈어, 친구? 친구를 생각한다. 저는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학습자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동료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지 원, 저는 혼자지만 동료라고 생각하고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원스 패밀리가 되는 거잖아. 우리. 맞죠? 친구들 하면 머릿속에 교육하기 딱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누가? 요거 마치면 커피 한잔 사줄게. 와, 누구예요? 없어? 하나, 둘, 셋, 끝. 기회상실. 하그리스가 떠올라야겠죠. 그죠? 하그리스가 떠올라. 동료 학습자로 본단 말이에요.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학습자는 선천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은 저는 연예인형에서 무슨 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낭만가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미시적인 이론입니다. 그죠? 제가 이 예를 들은 이유가 교육학 개념을 공부했으면 이걸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1, 2월에 스타트 원샷 했고요. 그리고 3, 4월에 마스터 원샷을 했고 OS, OM으로 5월달에 한번 확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뭘 했죠? 특강들을 했잖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 특강, 그리고 모범답안 작성 특강, 배움 중심 수업, 그리고 우리 평가에 대해서도 과정 중심 평가,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을 보면 그게 뭐예요? 루브릭 짝이에요.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고를 받고 첨삭을 했어요. 여기까지 상반기까지 쭉 공부를 했어요. 오늘이 이 카펀 특강입니다. 상반기에 세 과정을 쭉 공부했어요. 여기에서 이거는 뽑아요. 여러분 15에서 16점 얼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수 자체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점수가 될 수도 있겠죠. 각 교과별로. 희소교과예요. 희소교과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률이 높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문제가 날지를 몰라요. 전공에서 되게 넓단 말이에요. 그 교과 자체는 꽈락과의 경쟁이에요. 꽈락을 통과하면서 웬만큼 점수만 받쳐주고 교육학에서 평타만 쳐주면 합격할 수 있어요. 1차에서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과가 최근 들어서 교육학이 하이를 찍어. 웬만큼 했다면 다 17점 다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점수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점수는 이 점수예요. 이 점수. 궁극적으로는 얘를 몰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 쉬운 대로 문제점이 도출되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경향 자체는 교육학으로 변별을 하려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득점을 맞아야 돼요. 특히 작년 체육교과 같은 경우는 전공이 되게 쉬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슷비슷해 또이또이 점수야. 그럴 때 1, 2점이 얼마나 큰 점수인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소수점 차이로 그냥 승패가 갈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까지 몰고 가야 되는데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몰고 가야 된다. 그러면 카운터 펀치 특강 자체는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필요하느냐? 여기서 요로 몰고 가는 데 있어 갖고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컨셉을 잘 잡아야 돼요. 컨셉을. 커리가 그러니까 이 노량진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게 냉정히 얘기해서 혼자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합격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쏟아붓는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왜 왔어요, 여러분?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대학에서 10년 그 이상 한 11년 했구나. 그리고 대학원에서 7, 8년, 6년, 7년 정도 강의하고 거기에선 교양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합격을 바라보고 강의하는 거예요.
합격을 바라고 정확하게 이 점수를 어떻게 뺄 것이냐 매일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빼기 위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봐야 돼요. 제가 잠시 후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떻게 보는 게 자세하게 보는 것이냐. 자세하게 보면서 빨리 봐야 돼요. 뭐예요? 회독을 해줘야 돼요. 회독도 포인트가 뭐예요? 주기를 단축시켜야 돼요. 19에서 20을 빼려면. 왜냐하면 내용 영역의 범위가 좁지 않기 때문에 회독 주기를 빨리 때리지 못해 일주일에 2번을 돌리지 않으면 까먹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자세히 보면서 회독을 해주면서 포인트가 또 뭐예요? 예를 해줘야 돼요. 얘는 이렇게 문제가 나겠지 예상을 해주면서 모범 답안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공략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찰랑찰랑 모든 준비 술잔에 술이 가득 찰 때까지 찰랑찰랑 시험 보기 전까지 만들어 갖고 딱 들어갔을 때 얘를 뽑는 거예요. 얘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 빼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수많은 수험생들을 만납니다. 4학년이 돼서 경험 삼아 한번 보는 수험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매 시기에 한두 컬이 타고 이렇게 시험 보는 수험생도 있고요. 대학 다니면서 놀 거 안 놀고 2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공부해갖고 4학년에 시험 보는 사람이 있고요. 기간제를 정말 오래 하다가 7년, 10년 이상 하다가 정말 안 되겠다. 정교사가 돼야겠다.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요. 가만히 놓고 얘기해보면 연구력이 되게 좋아. 교수님 밑에서 연구조교 하면서 석사과정 다 마치고 임용고사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의 합격에 다다랐다가 1차 시험에서 7점, 10점 이상 제 수험생 중에 한 분은 11점 오버했는데도 2차에서 날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2차 최종까지 가서 0.5, 2점, 0.3점 그 차이로 최종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간절하고 그 의지와 그 의지들이 맞부닥쳐서 정말 시험장에서 정말 불꽃 튀는 그 시험을 보는 것이 이 시험이에요. 그리고 임용고시 자체는 일반 공무원과 달라요. 기본적으로 수준들이 다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연간 준비를 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합격을 장담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그리고 나의 준비의 방향도 어느 해에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포인트들도 굉장히 잘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그냥 시험만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스킬, 여러분의 애티튜드 다 보는 종합적인 시험이에요. 1차에서 여러분 이럴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해갖고 1년을 쭉 가요. 맨 처음에 막연한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불안감이 계속 공부, 컬이 잘 따라가갖고 9월달 이상 되면은 이거 갖고는 안 돼. 막판에는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빨리 시험 보고 자는 설레임.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갈 때 뭘로 바뀌어요? 자만으로 빠지는 순간 합격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저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해에 잘 공략을 해갖고 수험생과 케미가 되게 좋았어. 새 학년이 시작할 때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만감에 빠져 짐 싸는 겁니다. 그 순간에 다시 한 커리가 끝나면 철저하게 반성을 해줘야 돼요. 내가 잘 가르쳤는지, 어떤 부분에서 수험생들과 상호작용하지 못했는지,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저 역시도 자만감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빌런들이 너무 많아. 빌런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보면은 처음에 너무 간절하죠. 맨날 혼자. 야, 생각을 해봐. 그냥 음식을 드립다 많이 만들어야 다 버려야 돼. 사람들한테 외면, 그죠? 관심의 대상조차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줄을 서고 대기표를 끊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망쳐버리는 거죠. 뭐예요? 초심을 잃는 거예요. 그 어떤 수험생이든지 1월 달에 먹었던 그 마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계획을 짜고 꾸준히 몰고 나가면 교육학 논술은 답은 있어요. 7, 8월에 시작해도 하나의 심폐소생은 해줄 수 있어요. 꾸준히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두 번 전반기에 봐서 떨어진 사람들 계속 그 수준 그대로 들어가서 계속 1년 공부 더 하고 2년 공부 더 하고 3, 4년 공부 더 하고 어떤 해에는 되게 잘 봤어. 요 정도만 좀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1차에서부터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접고 짐 싸서 집에 가는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총력전 하반기에 저 하반기에 각오하고 있어요. 9월에서 10월 가면 링거 몇 번 맞을 거예요 아마. 그 각오하고 하반기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걸 점칠 수가 없잖아요. 직강 라인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코로나 다시 한번 유행한다고 하죠. 그러면 학원강 다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가 상반기에 강의하면서 코로나 막 대유행하고 그래도 무조건 저 혼자라도 찍고 눈이 아프면 선글라스 끼고라도 찍고 그걸 소화하지 않으면 그 이상을 붙여줄 수가 없어요. 허덕허덕하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꾸준히 해줘야 돼요 여러분. 꾸준히 남은 기간 동안에 TO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에서 우주에서 단 한 명을 뽑더라도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라고 생각해야지. 그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자신감 없이 여기 어떻게 뛰어들었어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상반기가 끝나면 8개 파트 정리 정교와 답안 작성법과 패턴 요건 그대로 아마 남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핵심 논점과 디테일 이 맥락화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제 유튜브 강 중에 그래 지금부터는 디테일이야 강의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뭐냐 하면 내가 공부했었던 개념을 문제로 붙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대체적으로 처음 준비하거나 학부생들은 내용은 내용대로 공부하는데 이게 논술 문제 지문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여기선 개인차가 나요. 근데 그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문제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봐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작년에 중액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안 난 파트가 하나 있어. 뭐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니에요? 맞죠? 교육평가는 주로 어디에서 주로 문제가 납니까? 평가의 유형과 평가의 양호도에서 다 난다고 그랬죠. 여지껏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요건 다크호스야. 노량진의 교육학 강사치고 이걸 꼽지 않고 이걸 가르쳐? 다 뭐야? 저기 요즘에 대북관계 안 좋은데 이런 표현은 잘 하면 안 돼. 간첩이야. 진짜 옛날의 사고에 갇혀 있어. 제가 이거요. 평가 뭐요? 요거 공부 무조건 해줘야 돼요. 난단 말이에요. 평가의 지향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보는데 안 나겠어요? 여러분 주로 뭐 공부했습니까? 목표 모형 공부했잖아. 그리고 의사결정 모형 공부했고 소비자 중심 모형이라고 하는 탈목표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전문가 모형 공부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공부하는 게 한 17, 18점 정도 뽑고 이제 여기 이 정도 선에서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숨은 암살자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숨은 암살자 같은 문제들. 이거 나면 수험생들 잡자는 거야. 그런데 그런 불일치가 나는 게 그런 문제는 나면 안 되는데 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교수자의 입장에서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쉬운데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책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그 과정에 스피드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건 어렵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그동안 안 다뤘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표 모형인데 여기에서의 하몬드 모형이나 의사결정인데 여기에 CSE 모형이라든가 탈목표하고 의사결정을 같이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등판하는 학자 공부 조금 했어. 정말 20점 가까이 언저리에서 정말 용 쓰는 사람들 뭐 다 공부했어요 여기서? 뭐 됐어? 그렇죠. 스테이크가 다 공부가 돼요. 스테이크 모형 두 가지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가 뭐죠 여러분? 종합 실상 모형이에요. 또 하나가 참여자 중심 모형이에요.
전문가 모형도 엄밀히 말하면 두 개로 쪼개집니다. 하나가 피츠패트릭과 같은 위원회, 전문가 위원회 모형. 그리고 아이즈너가 얘기한 질적인 평가 모형입니다.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수업하면 오늘 밤새고 뭐 어떻게 해도 우리가 안 끝나. 그러니까 요거는 7, 8월 달부터 탈 거예요. 제가 포인트를 잡는 게 이러한 평가 모형의 기본에 대해서 여지껏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 보러 들어가려면. 그런데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그런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우리가 아마추어스럽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시험 문제에 나느냐라는 거예요. 포인트를 잡아야죠. 하몬드 같은 경우는 목표, 명세적인 목표 중심으로 그 달성도만을 봤는데 그걸 갖고 얘는 뭐예요? 3차원으로 나눠주는 게 포인트예요. 3차원으로 나눠주는 행동적 차원, 수업적 차원, 기관적 차원. 그 부분을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얘를 왜 알아야 되냐면 과거 그 옛날 객관식 문제에서도 지문에 얘가 등판을 합니다. 등판을 해요. 그래서 행동적 차원인데 우리가 명세적인 목표만 봤던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정의적인 목표, 우리가 인지적인 목표, 심동적인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요. 그리고 수업적 차원에서는 조직과 내용, 방법, 시설, 비용을 또 여기서 살펴봐. 그리고 우리가 성과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기관적인 차원에서 성과적인 부분을 건드리면서 다양한 인적 자원을 건드려요. 인적 자원 다양하게 건드리면은 어떠한 건 6개의 인적 자원군을 건드립니다. 6개 하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3명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학생, 또 교사, 또 누가 있어요? 학부모, 좋아, 셋. 넷은 또 누가 들어가야겠어? 관리자, 그리고 또 전문가, 그리고 또 지역사회 인사. 이 6개의 사람들이 갖고 느끼는 그 성과를 살펴본단 말이에요. 이걸 3차원으로 넓혀서 그 부분을 물어봐요. 왜? 타일러를 커버해 주니까. 그죠? 그리고 CSE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랑 거의 비슷한 알킨이 이야기한 체제 사정평가가 들어가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 그리고 스테이크의 종합 실상 모형에서는 요게 사실 중요하죠. 우리가 프로그램의 목표가 있으면 목표에 대한 요 선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대해서 물어보고 성과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보면 연관성과 합치도를 나눠서 물어봐.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연관성과 합치도.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랑 비슷하냐 하면 탈목표에서 스크리븐이 얘기한 내재적 증거와 외재적 증거. 그거랑 거의 싱크로율이 비슷해요. 근데 그걸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연관성이라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과 그리고 경험적 연관성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룰 수가 있는데 이거가 유사하고 답을 쓸 때는 이런 걸 건드리면서 써야 된다라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만 포인트들을 잡아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언제 해주는 거예요? 하반기 7, 8월에.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거예요. 제가 무조건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6월 달까지 뭘 해줘야 된다? 교육학에서 아까 이러한 부분까지는 잡아줘야 되고 전공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반기에 달리는데 심화를 해주면서 얘네들을 갖다 붙이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게 안 되니까 7, 8월부터 뭐예요? 쏟아지는 학습량에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제 거의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정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이게 교육과정이야. 그러면 거의 중영역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영교육과정과 통합교육과정 중액을 건드렸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개발 모형에서 더 나올 확률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개발 모형을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컨셉트 또 바뀌어요. 어떻게 또 바뀌어요? 막판에 가면 그 중영역 내에서 세부적인 학습 요소들 중에 출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찝습니다. 끄집어 내갖고 그걸 쪽집게 강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중영역 정도에서만 흐름을 잘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컨셉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공부해서 내용을 풀 것 같아? 만족을 하면 안 돼요.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17, 18점 건지는 거예요. 17점 언저리 왔다 갔다. 그런데 그거 건지자고 1년 내내 그렇게 우리가 아침부터 이 코로나 사태 언제 진짜 걸리면 우리 모든 게 끝장인데 저 숨도 못 쉬겠어 막 그런데 나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20점을 몰고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처절하게 노력을 해가는 거고 이번에 한 번에 원샷에 끝내겠다고 우리가 공부를 해주는 겁니다. 마음을 다잡고 이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반기 이게 안 돼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걸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하반기가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초심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제 마지막 인생 드라마 작가로서의 마지막 삶을 준비하는 시간들이라고 저는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그 시기는 앞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50대 후반부터 60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드라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걸 쓰기 위해서 인생 2막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달려왔고요. 그걸 이루고 제3막 근데 그거는 성공보다는 정말 제가 눈 감는 그날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죽고 싶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링거 투혼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하나 들고 와갖고 이제 맞으면서 강의할 수도 있어. 그죠?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과정과 수업, 교육평가, 교육행정 파트 핵심 이론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 최대한 열심히 하고요. 진짜 여기까지만이라도 나갔으면 좋겠다. 요거 열심히 하고 내일 같은 경우는 내용 요소를 쭉 나가는데 이게 다 안 되면 플러스 해서 보강을 이건 인강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모의고사는 내일 시작하자마자 모의고사 본 다음에 하는 게 좋은데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죠? 저는 나중에는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정말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면 문 딱 걸어 잠그고 거기서 요 앞에서 딱 있고 싶어. 그죠? 제가 만들어 놓은 카드 많거든요. 카드 이렇게 해주면서 넘겨보면서 5개 중에서 매이거식으로다가 딱 해갖고 5개 중에 4개 이상 통과하지 못하면 오늘 저녁 없음 집에 못 감!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소화를 해줘야 돼요. 내일 모의고사 보시고요. 요거는 카운터 펀치 용으로만 제가 출제를 한 모의고사입니다. 교육사회에서 하나 냈는데 오답률이 높아. 그래서 다른 개념으로 하나 냈으니까 그 처음에 이제 보자마자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 어렵진 않아요. 그거 풀고 이제 해설은 인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 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는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해서 쭉 있으니까 각각의 컨셉이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이 모자란지 거기에 이제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하반기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3개과 하반기도 3개 강의, 3개의 강의가 남은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제 해야 돼요. 소화를 해줘야 돼요. 7, 8강의는 7, 8강의 컨셉에 맞게 그리고 9월달은 패스 원샷이잖아요. 모든 준비가 세팅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실전 감각을 유지하면서 쪽집게 강의를 듣고 내가 놓치고 가는 거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빠르면 2번씩 회독이 가능하지 않으면 못 잡아요.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계속 밑빠진 독에 물만 붓는단 말이에요. 시험이 딱 끝납니다. 2차와 관련돼서 가이드라인을 확 잡아줘야 돼. 11월 말부터 12월 초 지금 연기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12월에 공부법이 따로 있어요. 12월에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감을 잡은 다음에 어차피 1차 발표 나야지 또 불똥이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가 되어 있어야지. 뭘 알고 있어야지. 그때는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릴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1월을 준비하기 위해서 12월에 여러분들이 또는 많이 여럿이 할 필요는 없어요. 혼자 개인적으로 SDL 그리고 짝스터디 2-3명이 이제 내용 조사해서 자료 만들고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가 1월 초에 1월 2일 날 대체적으로 발표 나잖아요. 그때 1차 합격자 냉정하지만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고 합격자 1차 합격자가 다시 어레인지를 해갖고서는 시뮬레이션 계속 돌리다가 들어갑니다.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때 프로그램으로 제가 올해는 이제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장직을 내려놨는데 교장선생님이 하는 말이 작년에 내가 우리 학교에서 교실 3개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빌려줘갖고 삐져서 이거 안 하는 거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조례에 어긋나요. 근데 제가 그 조례에 어긋나는 것까지 해서 막 삐져서 관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 시간이라든가 오롯이 여기에 집중하고 싶고 또 요즘에 회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못 가겠어. 회의하면 거의 화요일이나 뭐 수요일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아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사 일정이 다 바뀌고 꼬이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해주니까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게 됐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최후의 이별 프로그램 그 시뮬레이션 제 수강생 대상 일자 합격자 하는 거 그거 1월 초라든가 이럴 때 이제 한번 하면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에 보면은 이제 교육과정 파트가 이제 나옵니다. 교육과정 파트. 교육과정 파트는 주로 이런 내용을 우리 카펀에서 살펴볼 거예요. 교육과정 개발 모형 파트를 정리하는데 먼저 11에서 16페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형 정리하고 또 타일러의 논리로 살펴보는 교육과정 개발 여기서는 교육경험의 선정과 내용 조직 원리에 대해서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 모르면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그리고 개정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기관리 역량이야. 그럼 우리 다 외웠잖아요. 우리가 자, 잘 외우면 잘 튀어나. 구술을 잘해야 된다니까. 이게 구술이 안 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술이 안 되면은 이게 논술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우리 말로 풀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신감과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길러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요.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만 자기 관리 역량에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SDL 능력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식정보 처리 역량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지문을 딱 읽었습니다. 그 지문을 읽고 철수가 됐던 영희가 됐던 문제 딱 보여야 돼요. 아, 이 역량이 의사소통 역량이 심미적 감성 역량이 부족하구나. 이걸 어떻게 해줄까? 이게 눈에서 바로 보여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제는요. 그런 현상을 보는데 배점 요소에서 6대 핵심 역량이라는 말을 던져줄 뿐입니다. 그럼 우린 그걸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거의 만점에 다다른 겁니다. 바로바로 보여야 돼요. 바로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떤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시간이 단축되거나 예전에 못 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깊이 있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거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 파트에서 보면 여기서는 총 이제 7개로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타타월스 아빠백이라고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타일러의 목표 중심 모형인데 타일러의 목표 중심 모형 같은 경우는 뒤에 교육과정 개발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어떤 게 중요해요? 거기서 명세적인 목표를 뽑는 과정. 그 자체에서 시험에서 한번 물어볼 수 있고 가장 터프하게 이 모형은 대한민국에서 교육과정 배우는 학생들 중에 이거 안 배우는 사람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야. 이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교육과정 발달세서 어떻게 나눈다? 이분법적으로 나눈다. 타일러 등장 전 후로 나눠버린다. 라는 거예요. 타일러가 교육과정의 명세적 목표를 고려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한 원천이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였어요? 학습자의 흥미. 학습자의 흥미를 지극히 중요시해서 교육과정 유형이 빠졌어? 그게 뭐예요? 시험 문제 났던 게? 경험 중심 교육과정.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현대사회의 요구예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사회적인 어떠한 기능과 이슈 문제를 갖고 배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중해교육과정입니다. 시험 문제 났어요. 교과 전문가들이 정말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는 학문 영역에 흐르는 개념과 원리 이게 뭐예요?
지식의 구조 아닙니까? 뭐예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 발견학습은 낮지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문제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거 납니다, 여러분. 요번에. 그게 어떻게 변형이 될 수도 있겠죠. 영속적 이해가 되다. 문제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점은 영속적 이해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워드 2.0에서도 영속적 이해가 모호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평가 계획을 짜던 수업 계획을 짜던 요즘에 무조건 뽑아야 되는 게 뭐예요? 최근 학교 현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은 뭘 뽑아줘요? 코드를 뽑아줘요. 코드. 그 코드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성취 기준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앞에 교과가 있고 뒤에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수업 계획도 짜줘야 되고 평가 계획도 짜줘야 돼요. 예전처럼 단순히 어떤 이원 분류표보다는 요즘에는 문항 정보표가 더 유행을 하잖아요. 학습자 왜냐면 수행평가 위주로 가고 평가를 몇 번 봅니까? 한 학기에. 이제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게 되겠어요? 그 문항이 그 교과의 학습 내용을 정확히 대표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백워드 교육과정의 최대의 약점이 영속적 이해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이게 정말 중요하냐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7, 8월에 백워드 2.0 특강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타일러 모형의 장단점 두 개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명세적 목표를 뽑는 그 단계 세 가지의 원천을 고려해서 두 가지의 걸음체로 이렇게 걸러간다는 거. 거기에서 두 가지 걸음체 뭐였죠? 여러분? 예, 맞아요.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으로서 두 가지 스크린으로 잡아서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평가로 이어지죠. 교육 경험을 선정하는 조건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 영교육과정의 조건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뒷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뒷부분에서는 툭툭 치면서 생략하면서 갈 겁니다. 이런 부분도 뒤에 평가 모형 나오는데 거기서 생략하면서 갈 거예요. 중원부원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학습 경험 아무거나 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돼요. 활력화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똑같은 수준만 계속하면 학습자가 지루해한단 말이에요. 적절한 도전감을 줄 수 있는 약간 어려운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방향성을 줘야 되는데 이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교육 목표와 관련된 부합성을 갖고 와야 돼요. 활력화와 지속 방향성이라고. 이건 누가 얘기했다 그랬어요? 누가? 이건 브루너가 얘기한 거예요. 어디에서? 발견학습의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선행 경향성, 학습 동기를 살리는 것과 관련돼서 세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 세 가지를 다른 말로 변형시키면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학습 경험의 선정 원리가 돼버린다. 아니, 선정 원리가 선정 조건이 된다. 그리고 그 선정 조건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선정 원리다. 원리는 크게 보면 몇 가지가? 5가지가 있다. 라는 거예요. 5가지. 그래서 이미 출제가 됐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가능성의 원리, 또 요 중요해요. 여기 교육과정 재구성과도 매우 중요한 일목표, 다경험의 원리, 그리고 일경험, 다성과의 원리. 요거 그 두 가지 출제 확률 매우 높아요, 여러분. 근데 헷갈려. 막 여러분들이 예시랑 같이 붙여줘야 되는데 못 붙여. 나만 틀리는 문제. 그래서 이 타일러는 장단점을 하지만 뒷부분에 교육과정 계획과 관련지어서 해주고, 어떤 교육 내용을 선정했으면 조직하는 거, 요거 공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통합성, 계속성, 계열성인데 다시 한번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나눠? 수평, 수직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면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다음은 타바의 교사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깔끔하게 못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깔끔하게 못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해놨어요. 교사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갖는 의의인데 가로치고 장점도 얘로 커버합니다. 장점도 같이 커버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원 개발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의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가? 이런 가치가 있다는, 가치가 있다.
단원 개발에서 출발해서 교과 구성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귀납적 모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 수준에서 실천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여러분. 교육과정 개발 단계가 시험에 나면은요. 전통적 모형에서 나게 돼 있어요. 왜? 전통적 모형에선 단계를 강조하잖아. 근데 개념 경험 모형으로 가면은 문제점이 뭐예요? 그 단계대로 안 된다라는 지적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점,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장의 여건 상황을 잘 분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점이 출제 포인트예요. 그러면 대안적인 모형, 재개념 패러다임으로 가면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개념을 다시 잡고 교육과정 속에서는 사회, 정치, 역사적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교육과정에서 띄는 말이란 말이에요. 말은 학습자이고 학습자 저마다의 경험을 중시하는데 그 경험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어떻게 발견하게 해줄 것이냐, 이게 출제 픽이에요. 거기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급소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 개발은 외부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져 실행되거나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보다 탑 다운이란 말이 나올 수 있고 바텀 업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용어로 타바가 뭐라고 얘기했다? 풀뿌리식이라는 말을 했다. 그죠?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과 학교 현장의 괴리를 극복한다. 한 페이지 넘깁니다. 아무리 많아도 세 가지씩만 정리하면 끝나요. 교육과정은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이 이제 타당하다. 그래서 교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와 가치가 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잘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제가 기납적 개발 모형의 특징이라고 해서 정리해놨어요. 특징은 어떤 거예요? 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써줘야지 특징에서 점수가 안 까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만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보면 이 모형에서 그러한 요소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파트는 뭐라 그랬어요? 개발 단계를 들여다봐라. 학자들도 보면 유니크한 나의 개념이라든가 이론을 펼칠 때 용어들을 바꿔서 단계에다가 탁탁탁탁 갖다 넣어놓는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타바가 타일러의 여제자로서 스승의 부족한 부분 또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그걸 좀 보완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원래 외국이 그래. 종단적 연구를 잘한다니까? 나의 항맥을 줘요. 저기 내 후대 나의 후계자에게. 그러면 타바가 그걸 이어받았는데 여기서 스승은 명세적인 목표를 3, 2로 뽑는데 여기서 뭘로 뽑아요? 요구 진단을 해서 커버를 해버린다. 요구 진단. 그죠? 그리고 교수자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했으면 학습 경험으로 선정 조직해. 그럼 그걸 갖고 우리 뭐라 그래요? 이원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다 특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풀뿌리식 모형이라는 것 요거 특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써줘야 돼요. 특징은 정확하게 거기에서 드러나는 용어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SBCD. SBCD는 학생이 구성원인 현장 학교에서 상황 분석을 기초로 자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계획, 설계, 시행, 평가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교육 목표를 뽑은 다음에 그다음 우리가 그냥 그 교육 목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 그러니까 타바는 요구 진단이라고 했다면 여기 SBCD 스킬백 같은 경우는 상황 분석을 해서 목표를 뽑겠지.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그걸 뽑고 그 다음에 고려해서 목표를 뽑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렇게 교육 내용을 잘 이렇게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엔 여러 가지를 뭐 판단도 하고 시행도 하고 조절도 하고 그러니까 조정도 하고 그다음 피드백도 하겠죠. 전 이것과 관련돼서 제 스스로도 연구를 해봤어요.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했는데 저는 그 분석법 자체를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 요인 그리고 기타 요인으로 뽑아갖고 논문 썼는데 그거 게재됐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한 게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근데 매우 가치로운 거야. 이게 거의 좀 메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모형에서 중요한 거 그리고 개념, 재개념 그리고 오늘날의 모형들에서 중요한 건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했는데 이건 직접적인 거 영향도를 이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저거 한 거야. 그리고 간접적인 거 그리고 기타라고 이제 했죠. 근데 그런 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누구게 나온다? 이 스킬밖에 나온다라는 거. 근데 이걸 명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외국의 학자 중에서 이거를 주로 연구한 학자는 스킬백이고 우리나라는 김종서라는 학자가 이제 해요. 물리적 환경이라든가 심리적 환경으로 나눠서 쭉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요 SBCD를 내겠죠. 그러면 상황 분석은 학교의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구분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는데 외적 요인 같은 경우는 학교 밖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퍼져 나간다 그랬어요. 공부할 때 학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문화사회적 그리고 그 밑에 2번부터 5번까지도 다 뭐예요?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논술이니까 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보고 1번은 외워서 써주면 돼요. 이 중에 세 가지를. 이러한 패턴 같은 경우는 작은 데서 넓혀 나가는 거야. 작은 데서 넓혀 나가. 학생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환경 체계의 영향을 받아 요거 뭐예요? 요거 뭐예요? 브론펜브루너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무슨 체계가 있었죠? 여러분? 미시 체계 있었고 중간 체계 있었고 또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 종속으로 나뉘어요. 근데 그런 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교육 만능설이냐 교육 부정설이냐 막 이런 걸로 나눠서도 또 논점이 되기는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면서 한번 가도록 하고 여기서는 내적 요인은 뭐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먼저 학생, 교사, 그리고 학교 풍토. 요걸 가지고 써주고 한 줄씩 쓸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물어볼 확률이 매우 높고 이런 방식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13페이지에 나오는 지방분권식 교육과정 개발 정책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여기서 보면 제가 지방분권식 교육과정 개발 정책에 대해서 했는데 요거 반대는 뭐예요? 지방분권의 반대는 우리나라는 사실 6차부터 이게 좀 강조되기는 해요. 그런데 반대는 뭐예요? 중앙 집권식. 그죠? 요거 제가 왜 하나만 해놨어? 여기 보면은 지방분권식 교육과정 개발정책의 단점인데 요걸 뒤집으면 중앙 집권식의 다 장점이 됩니다. 중앙에서 교육과정을 탑다운으로 만들어서 교과서 다 만들어서 그대로 가르치라고 하면 장점이 장점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공통된 교육과정을 갖고요.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도 매우 쉬워요. 그리고 헷갈리는 거 하나 짚어드릴게요. 지방분권식 쉽게 얘기해서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이 더 질적으로 높겠습니까? 아니면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더 질적으로 높겠습니까? 국가 수준이 더 높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을 추적조사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나온 학생들이 그래. 가만히 놓고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밑에 보면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아이즈너 같은 경우는 요건 정말 3대 파트가 출제가 된다고 얘기했죠. 먼저 아이즈너의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아이즈너가 미술교사 출신으로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된다 그랬어요. 교육과정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다 가르쳐보고 문제점이 뭐고 이게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지까지 해결책까지 다 던져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즈너가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학교 현장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전문가를 바라보는 건 부분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또 전문가로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학교 교육이 가관이야. 아주 문제점이 너무 많아. 그중에 첫 번째 문제점이 뭐라고? 나는 미술교과인데 국영수 위주로 우리나라 주지주의 교과. 국어 영어는 안 하겠지. 거기서 또 교과는 다르겠지. 수학 과학 위주.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교과만 중시한다. 또 하나 뭐? 우리가 명세적 교육 목표만 강조하는 이러한 이 교육 현실을 바꿔줘야 된다. 무엇을? 대중문화를 수용하고 예술적 교육과정을 강조함으로써. 그러면서 쭉 펼쳐 나갑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목표 파트. 여기서는 논점, 출제 포인트가 어떻게 된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명세적 교육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를 무슨? 뭐 해줘야 된다? 시험 지나면 무조건 무슨 단어가 나올 겁니까? 이거 나올 거예요. 보완해준다고. 두 개로. 그죠? 표현적 활동 목표, 표출 목표라고도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문제 해결 목표. 예시까지도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명해주고 이렇게 목표를 다양하게 해줬어.
이 교과서만 놓고 가르치자고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때요?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과서는 좀 죽은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잖아. 생생한 것들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뭘 고려해줘요? 이거. 영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교육 내용을 풍부화시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도 여러 개로 늘렸어. 영교육 과정으로 내용도 늘렸어. 이 모든 걸 다 전달해. 근데 내가 가르치는 학습자들이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적절하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가 들어갑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올 확률 매우 높은 교육적 상상력이다. 이거 쓰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 무슨 단어 못 써요?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또는 학습 내용에 뭐라고? 심리화. 이 교육 내용과 학습 내용의 심리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우린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사실 계열성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열성 중에서도 단계적, 위계적인 것을 강조해요.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 선행조직자 같은 경우 그런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나선형 조직이라는 것도 계열성을 극히 강조하는 거죠.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지만 계열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뜻은 뭐라고? 우리가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순서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개념은 잘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절하게 변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학습 기회. 그죠? 그것은 학습자에게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우리가 보면 계단식을 살려주고, 계단식 하면 머릿속에 더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준별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거미집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거미집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학습자의 저마다의 흥미, 관심, 소질이라든가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교육 내용의 차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수준별과 차별화. 이 수준별과 차별화를 잘 시켜주면 우리의 오늘날 개념 중에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면 형평성 교육을 살려준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용으로는 1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나오는 게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면 내용 조직 자체가 어떤 식으로 돼요? 범교과 학습 조직으로 된다. 그 다음에 나온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은 부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이게 수업이에요. 수업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 여기 보면 은유와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으로 해주는 게 좋다. 너와 나, 우리들의 이야기, 내러티브를 살려서 해주는 게 좋다. 내러티브를 또 강조하는 학자가 브루너도 강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브루너가 보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뭐 어려운 내용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보면은 학습자의 흥미를 살려주고 너와 나,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요. 어려운 게 왜 어려워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런데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 구성주의 학습에서 올해 출제될 확률 매우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황학습이에요. 상황학습. 그런데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면 잘 안 나와. 시험에서 물어보면 하나는 뭐예요? 실천 공동체라는 개념이 하나가 출제가 돼요. 그게 벌써 한 10년 전 얘기인데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라고 해서 실천 공동체 협력학습을 통해 갖고서는 우리가 학습자에게 다양한 맥락적인 학습 경험을 주어서 실제적인 능력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실천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 개념으로 나오면 뭐예요? 레이브라는 학자와 함께 실천 공동체, 또 하나 정당한 주변적 참여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정당해? 학습자가 능력이 떨어지고 어떠한 경험이 없는 건 정당하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교수자가 조력을 해주고 구성주의에서 무조건 만능 소스, 교수자의 조력 세 가지 뭐예요? 모코스를 제공을 해서 처음에는 쉬운 과제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복잡한 과제를 수행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해주는 요 개념이 정당한 주변 참여란 말이에요. 그거 두 개 물어볼 확률 매우 높아.
여러분. 상황학습을 얘기하면서 레이브라는 학자. 이게 10년 전에 벌써 유행했었던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구성주의 학습하면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 비평, 요거 질적 평가 모형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등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 감시관, 요건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리고 교육 비평, 이런 거 출제됐을 때 못 쓰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평가 모형은 무슨 평가 모형이라고 보면 돼요? 질적 평가 모형. 그죠? 질적 평가 모형. 그리고 문제 중에서 정말 수험생 죽이려고 이제 문제 내갖고 아이즈너가 교사를 예술가에 비유했는데 그 근거 이유를 들어서 얘기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뭐 갖고 쓸 거야? 그런 식으로 문제하고 쉬우면서 근데 그런 문제 요즘에 복합 문제를 내거나 아리까리한 문제를 한번 내버려요. 위키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려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그 내는 이유가 뭐냐면 어슴프레하게 쓰면 물채점을 해서 점수를 주면서도 정확한 용어를 쓰면은 점수를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 갖고 쓸 거예요? 뭐 갖고 써? 교육적 상상력이랑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평가의 교육적 감시각, 교육 비평을 갖고 써주는 게 맞아요. 그게 가장 예술가적인 입장에서 그의 이론을 표현하는 부분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적 감시관 여기서는 사적인 거고 여기 예를 들면 이 예를 들면이 뭐로 나와? 지문으로 나와요. 바뀌어서 경험이 많은 교사는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보이는 미묘한 변화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아, 근데 이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체크리스트라든가 일화를 잘 기록해야죠. 그런 건 정의적인 부분에서 잘 일어나겠죠. 정의적 영역, 수행평가에서 정의적 영역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관찰법. 그건 좀 깊이 있게 우리 디테일하게 거기선 봐야 되고 교육비평 일종의 폭로기법 비판적으로 파헤치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질적 속성을 생생하게 표현해내는 것 여기서 공적 활동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수업 상황의 미묘한 변화에 대해 감식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도록 하는 거 요거 그리고 주로 직유라, 은유, 유추, 시적 표현들을 자주 사용한다. 다음은 밑에 재개념 모형의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죠. 파이나의 자서전적 개발 모형.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에 대해서 이거 5급 제가 요번에 7, 8월 문제 다시 어레인지 하면서 그 5급 행정직 그리고 객관식 그동안 문제를 쭉 보면서 우리가 가치를 갖고 리뷰해 볼 만한 문제들을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교육학 논술에서 임고에서는 지문을 주고 지문을 이제 시험 논술의 형태로 배점 요소 붙여 쓰는 거고 거기에서는 그 행정직 5급 행정직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터프예요. 그냥 터프하게 지문은 극히 짧고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재개념의 특징을 쓰고 그것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 쓰시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내버려요. 거기에서는 그죠? 좀 우리들 문제가 더 좋은 것 같아. 우리들 문제가 훨씬 디테일하고 좋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근데 뭐 이게 이런 거예요.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수업을 할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대단한 거죠. 대학 교수들이 막 수업을 하면서 교육이 뭐가 문제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수업 안 하잖아요. 초등학생 앉혀놓고 수업 안 하잖아요. 초등학생 앉혀놓고 코프코프 해보라고 그러면 애들이 뭘 알아요? 대학생들 앉혀놓고 직소도 하고 코프코프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교육은 결코 대학 교수진들이 바꿀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가르치지도 않는데. 아니 플레이어가 공격수가 골을 선수가 골을 넣는 거지 감독이 골을 넣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가 됐을 때는 정말 교육이 바뀌겠죠. 그죠? 파이나까지만 정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파이나의 자사전적 개발 모형은 교육과정 재개념 요거 세 가지 특징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교육과정 재개념에서 첫 번째는 교육과정은 무엇보다 무엇? 개발보다는 무엇으로 가야 된다? 이해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또 뭐예요? 내용보다는 경험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엄밀히 말하면 파이나가 극히 강조하는 거고요.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교육과정이라는 어떠한 텍스트 그 속에는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이거는 사실 애플의 견해예요. 애플의 견해. 그거 하나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의 주체로서 학습자를 인식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써줘도 되는데 그 교육과정의 주체로서 학습자가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쓴다? 꾸렐의 방법론을 응용한다. 자서전적인 글쓰기를 강조한다. 그러면 완성되는 거예요. 퍼즐 조각이 맞는 거예요.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번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를 봤어? 거기서 보면 레시프로컬 그러니까 상부적 교수 한번 내가 본 적 있어. 그 시험 본 사람 아마 있을 거야. 상부적 교수는요. 먼저 개념을 쓸 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독해력 전략이면서 인지적 도제를 갖고 왔다라는 그리고 비고치기 그 세 가지 파트를 갖고 개념을 써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부적 교수의 과정은 무엇과도 똑같습니까? 인지적 도제 과정이랑 그대로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야. 여기서 물어보는 게 네 가지 전략을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점이 어디서 나왔게? 네 가지 전략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질문하고 요약하고 명료와 예측하기 이 네 가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감점이 어떻게 나와? 지문에서 제가 하나 깠단 말이에요. 뭘 하나 했어요? 질문하기 전략을 오픈을 시켰어. 그러면 거기 세 가지를 쓰라고 했으면 그 질문하기는 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그냥 그대로 써. 그러니까 감점 거기서 날아가는 거야. 1점. 제가 그 첨삭해갖고 그거 그렇게 점수 까인 사람 있죠. 지금이니까 웃지 나중에 그러면 어땠을까? 그런 문제에서. 그걸 제외하고 써야 하는데 그런 패턴 문제 상당히 많은데 객관도에서도 딱 보면은 객관도의 개념 쓸 때 평가자 간도 있고 평가자 내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 엄밀히 구분해서 쓰거나 두 가지로 나눠 써야 되는데 그거 공략 못했어? 어떻게 할까? 그 자그마한 실수가 여러분의 노력 부족으로 여겨질 테고 그것은 365일의 노력을 더 요구할 텐데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똑바로 차려야 돼. 그 사소한 실수. 사소한 실수. 근데 그 사소한 실수를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나의 자사전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특징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꾸렐의 4단계의 방법론에 대해서 회전 분종 요거 쓸 수 있어요. 한 줄씩. 과거로 돌아가 오늘날의 나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요 꾸렐의 방법론 4단계에 대해서 매칭시키는 게 객관식 문제에서도 낫단 말이에요. 요거 날 수 있어요. 요거. 실제. 따라서 그거 한 줄씩 이렇게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서 오늘의 나를 정확히 인식하는 거 전진 그리고 1, 2단계를 통해 회상한 것을 비평적으로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현상학적인 질문, 해석학적 읽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분석 그리고 종합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학습자마다 저마다 뭐요? 개별적인 에세이를 쓰고 하기 때문에 교수자는 개별 지도를 해준다라는 거 그거를 잡아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백워드까지 하고 쉴까 했는데 백워드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들 살펴볼 내용이 있어서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붙여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